동생도 어머니도 이제 날 안 본 척하네요. 황기만은 족발집 창고 구석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사채 이자는 이미 원금을 삼켜버렸고 전화기는 울릴 때마다 가슴을 쳤죠.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 방법이 있긴 해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문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아이의 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생 벼랑 끝 황기만이 둔 최악의 악수가 어떻게 나락으로 가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기만은 노트북 화면을 끝까지 올려보다가 결국 덮어버렸어요. 해외 주식 선물 투자 계좌는 붉은색으로 가득했고 손실 수치는 10억을 넘어섰죠. 처음엔 분명 반등이 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차트는 그를 배신했고 단 한 번의 시도는 나락이 되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시 계좌를 확인했어요. 남은 증거금은 고작 100만 원뿐이었고 자동 청산이 예고된 상태였죠. 이건 잠깐의 실수야 그렇게 중얼이며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이미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은 텅 빈 계좌만큼이나 허전하게 뛰고 있었어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고 손끝은 서늘하게 떨렸어요. 곧이어 투자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황기만 씨 이번 달 이자가 조금 많이 붙었어요. 60%입니다. 기만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투자로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그는 무참히 무너졌죠. 돈을 빌린 건 그의 선택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 문자와 저녁마다 찾아오는 전화. 심지어 족발집 앞에 차를 세운 낯선 남자들이 눈에 밟혔어요. 이번에도 못 갚으시면 가족한테도 가야죠. 그 한마디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는 이자율보다 무서운 게 창피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은 무너졌고 얼굴을 들기조차 두려워졌어요. 기만은 엄마인 노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수화기 너머로 입술만 달싹였죠. 엄마 나 이번 달에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노숙자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또, 너 왜 그렇게 돈이 없어? 요즘 일하는 거 맞니? 기만은 변명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SOS를 친 거였지만 노숙자는 단칼에 잘랐어요. 나도 여유 없어 부동산에 다 묶여서 당장 쓸 돈은 없으니까.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어요.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어요. 거절이 아니라 철저한 외면이라는 느낌이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노숙자는 족발집으로 찾아왔어요. 무거운 얼굴로 기만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유경이한테는 말도 못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니? 기만은 뭔가를 항변하려다 멈췄어요. 돈은 없으면서 체면은 지키려고 했구나. 노숙자의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는 어머니가 돈은 없다고 말한 것보다 자신을 그렇게 낮게 본 그 시선이 더 아팠어요. 그 순간 그는 모욕과 분노 속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가게 안조리실의 불빛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어요. 노숙자는 결국 도유경에게도 화살을 돌렸어요. 너가 쉰다고 이 사단 난 거 아니니? 유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한 번의 숨고르기가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기만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유경은 상처 입은 눈으로 기만을 바라봤고 기만은 외면했어요. 그날 밤 유경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고서야 기만은 그녀가 떠난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유경의 빈자리가 어색할 만큼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더 슬펐어요. 며칠 뒤 기만은 노숙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갚을게. 노숙자는 고개를 젓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 말만 벌써 몇 번째니 나는 진짜 없어 지금. 김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계약금도 묶여 있고 예금은 이미 해약된 상태였죠. 노숙자는 그를 외면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김하는 조용히 어깨를 떨며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그는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이후 그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김하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찬아,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자꾸 떨렸어요. 황기찬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김하는 한숨을 내쉰 뒤 문자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시 뒤 단 한 줄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형, 우린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그 문장은 의외로 짧았지만 차갑게 꽂혔어요. 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 듯한 침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저녁 족발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김하는 익숙한 얼굴을 알아봤어요. 강세리였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가볍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아주버님,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했어요. 세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앉았어요.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김한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세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어딘가 계획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세리 씨,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세리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주버님,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보람이 알죠? 김도혜 딸이요. 김하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준비할게요. 장소, 연락책, 수단까지 다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김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김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세리 씨. 세리는 침착하게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지금 상황에 선택권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세리 씨. 세리는 침착하게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김한 씨, 지금 상황에 선택권이 있나요? 그 말은 어쩌면 진심이었고 어쩌면 함정이었어요. 김한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죠. 자존심과 도덕 사이에서 양심이 흔들렸어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의 숨결은 점점 무겁고 낮아졌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김한의 휴대폰에 다시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목소리부터 달랐고 말투는 더 날카로웠어요. 황기만 씨, 오늘까지입니다. 못 갚으면 아시죠? 김한은 두 눈을 감고 말없이 숨을 내쉬었어요.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었고 어디서도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었죠. 당신 형 LY그룹 회장 맞죠? 기사 한 줄로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협박은 현실이 되었고 김한의 귓가를 울렸어요. 이제 시간은 더 이상 김한의 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김한은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전화를 받았어요. 결심하신 건가요, 아주버님? 김한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세리는 짧게 말했다고 끊었어요. 내가 사람 붙여놓을게요. 내일 유치원 끝나고 따라가요. 김한은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감했죠. 그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강세리는 회사 복도에서 짧은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곧 다 끝날 거예요. 그녀는 핸드백 속에 메모지 한 장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그 안에는 보람이 유치원과 하원 시간, 그리고 위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퍼즐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기만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죠. 세리는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며 속삭였어요. 김도윤, 이번엔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하원 시간, 유치원 앞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차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람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차 안의 인물, 바로 홍 사장이었어요. 그는 강세리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차 문이 조용히 열렸고 홍 사장은 보람이에게 다가갔어요. 보람이 맞지? 엄마가 급히 보냈어. 같이 가자. 보람이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어요. 우리 엄마 이름이 뭐예요? 홍 사장은 순간 망설였지만 곧 말을 바꿨어요. 그냥 타. 시간이 없어. 보람이는 뒤로 물러섰지만 홍 사장은 재빨리 팔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선생님이 소리쳤지만 홍 사장은 이미 차로 몸을 돌린 상태였고 아이는 결국 그의 팔에 안긴 채 차량에 태워졌어요. 유치원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를 낚아채간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누가 보람이를 차에 태웠어요. 번호판은 못 봤지만 검은 승용차였어요. 정호성은 곧장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윤은 회사에서 뛰쳐나왔어요. CCTV에는 멀리서 도망치는 차량의 실루엣만 찍혀 있었어요. 유치원 안은 경찰과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선생님은 울먹이며 보람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설명했어요. 낯선 아저씨가 엄마가 보냈다고 했대요.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도윤은 말을 잃은 채 벽을 짚으며 휘청였고 정호성은 이를 악문 채 경찰에게 범죄 수사 요청을 넣었어요. 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이상하게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도윤 씨, 아이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은 숨을 멈춘 채 소리쳤어요. 보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누구야? 목소리는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우리 요구는 단순해요. 현금 10억 내일까지 준비하세요. 도윤은 눈앞이 까매졌고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무너질 듯 주저앉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도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고 정호성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윤아, 괜찮아. 보람이는 반드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어요. 무서워요. 형 혹시 아이가 잘못되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고 정호성은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같이 있잖아. 끝까지 버텨보자. 돈은 내가 준비할게.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무너진 마음속에 단 하나,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만 남아 있었어요. 정호성은 조용히 도윤 곁을 떠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는 수화기를 들고 짧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당장 사람 구해줘야겠어. 아이부터 찾아야 돼. 상대방은 말없이 들었고 곧 확인하겠다고 답했어요. 정호성은 과거 경찰 인맥을 떠올리며 번호를 다시 검색했어요. 협상이고 뭐고 아이부터 무조건 보호해야 돼.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보다 차가운 냉정이 앞섰고 판단은 빠르고 명확했어요. 그는 곧바로 차량을 끌고 유치원 주변 CCTV 확보에 나섰어요. 내가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그럴 때야라고 중얼이며 출발했어요. 강세리는 일부러 본부장실에 들렀어요. 디자인 협의건을 핑계 삼아 서류 몇 장을 손에 든 채 문을 열었죠. 책상 위에 어수선하게 놓인 신문과 서류들을 훑어보며 바쁘신가 봐요. 도윤 씨, 이건 잠깐만 봐주시면 돼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붉게 충혈된 눈은 멍한 시선으로 허공을 가르고 있었고, 세리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도유는 무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세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디자인 시안을 건넸어요. 하지만 눈빛은 무너진 그의 얼굴을 지켜보며 조용히 승리를 곱씹고 있었죠. 홍 사장은 아이를 유치원 근처 건물 내 임시 대기 공간에 데려다 놓은 뒤 잠시 식사와 연락을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30분 남짓 자리를 비운 사이 돌아온 그를 맞이한 건 텅 빈 방이었죠. 어디 간 거야? 분명 잠겼었는데. 문은 제대로 닫혀 있었지만 창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바닥엔 조그마한 신발 자국만이 남아 있었어요. 홍 사장은 다급히 주변을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의 목소리엔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강세리는 홍 사장의 전화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말도 안 돼요. 홍 사장은 계속해서 횡설수설했고 세리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단속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은 그녀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고 김한에게 바로 연락해 상황을 전달했지만 김한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대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그녀의 숨을 조였어요. 황기만은 강세리의 전화를 받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없어졌다고요? 전화기 너머 세리의 침착한 척하는 목소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한 씨,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어요. 괜히 흔적 남기지 마요. 하지만 이미 김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자가 60%로 불어난 사채, 사라진 아이, 경찰 수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했고 그는 깊은 패닉에 빠졌어요. 자신의 삶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채업자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이번엔 목소리도 없고 조용한 배경음만 들려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돈 못 갚으셨네요. 그쪽 형님 얘기 슬슬 세상에 알려야죠. 김한은 말을 잃고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어요. 아마 내일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네요. 사채업자의 조롱은 살을 애는 듯했고 김한은 더욱 깊이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이대로는 끝이라는 절망감만 커졌어요. 도유경은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홍 사장이 낯선 아이를 안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발걸음을 멈춘 뒤 일정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홍 사장은 낡은 건물로 들어갔고 도유경은 멀찍이 서 그 동선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손에 안긴 아이가 낯설지 않았고 울먹이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유경은 자신도 모르게 건물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다시 나오는 홍 사장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결심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도유경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홍 사장을 쫓았어요. 건물 안에 아이를 두고 나오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홍 사장이 골목 너머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그녀는 주저없이 건물로 다가갔고 잠긴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어요. 문은 잠긴 줄 알았지만 뒷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있었어요. 그 안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보람이가 있었어요. 도유경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조용히 나가자. 아이의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라미의 손을 잡은 도유경은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인근 주택가까지 이동했어요. 근처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서죠?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아이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넌 이제 괜찮아. 곧 집에 갈 수 있어. 잠시 후 도유경은 조용히 골목 어귀로 사라졌고 아이는 혼자 남겨졌어요. 공중전화기엔 누군가 적은 메모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라는 글씨와 함께. 그 밤 아무도 모르게 아이는 구조되고 있었어요. 경찰은 새벽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묻자 보람이에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의 몸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옷차림도 비교적 깨끗했어요. 경찰은 아이를 보호소로 데려가면서 누가 신고했는지 조사했지만 공중전화기에서 발견된 쪽지 외에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익명 제보자에 대해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아이를 구조한 사람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밤 기적처럼 아이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보람이는 경찰서에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잠시 보호소에 머물렀어요. 아이를 다시 만난 도유는 보람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 무서웠어요. 보람이는 도윤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고 정호성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경찰은 보람이에게 누가 도와줬는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쁜 천사 아줌마가 도와줬어요. 웃으면서 손 잡아줬어요. 모두가 그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단서는 없었어요.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공중전화기의 메모와 보람이의 진술은 언론에 알려졌고 사건은 반전의 국면을 맞이했어요.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했고 강세리와 황기만은 초조해졌어요. 홍 사장은 세리에게 연락해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세리는 그의 입단속부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혼란 속에서도 경찰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익명의 팩스와 USB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도윤과 정호성은 보람이를 다시 품에 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그날의 해는 유난히 길고 따뜻해 보였고 보람이는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게요 라고 속삭였어요. 정호성은 도윤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기억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들은 이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보람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표정엔 공포를 딛고 일어선 아이만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황기만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땀에 젖은 이마를 손으로 훑었고 답답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오자 그제야 조금 진정됐어요. 자신의 모든 선택이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혔고 강세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불안감은 그의 몸을 옥죄었고 눈동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리엔 이미 해가 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정지해 있었어요. 그날 아침 그는 무언가 올 것만 같은 불길함에 사로잡혔어요. 경찰서 한켠 팩스기에서 낯선 문서 한 장이 인쇄되고 있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담당 형사는 눈을 의심했어요. 김보람 유괴 사건의 범인은 황기만입니다. 이름도 없이 남겨진 그 문서는 익명 제보였지만 상세했어요. 함께 동봉된 USB엔 정황 증거와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이 담겨 있었고 아이의 납치 경로와 공모자의 이름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불려간 인물은 바로 황기만이었어요.
형사들은 USB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유치원 등하교 정보, 차량 위치 추적기, 대포폰 사용 내역.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거기엔 홍 사장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CCTV 영상 일부도 있었고, 황기만과 강세리의 대화 녹취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선명했고, 부인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담당 수사관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냥 유괴가 아닙니다. 내부 공모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황기만은 정식으로 긴급 체포됐어요. 조사실에 앉은 황기만은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하지만 형사들이 USB 속 내용을 하나씩 제시하자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게 제가 한 건 맞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는 흐느끼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부 제가 짠 게 아니에요. 형사들은 의외로 빠른 자백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되물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세리예요. 강세리가 시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어요. 세리가 공범입니다. 황기만은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은 늘 그런 일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도 전 처음엔 반대했지만 협박이 들어왔고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어요. 기만의 진술은 일관됐고 거짓말 탐지기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경찰은 강세리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준비하게 됐어요. 기만의 자백이 결정적인 단초였고 도윤의 딸을 유괴했다는 죄명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강세리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녹취 파일이 들려지자 말을 잃었어요. 조사실에서 침묵하던 그녀는 눈동자를 떨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기만이 그렇게 다 불었군요. 그 사람. 정말 못 믿겠네요. 형사는 조용히 다시 물었어요. 홍 사장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강세리는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어요. 예, 그 사람도 알았죠. 내가 시켰어요. 그녀의 눈엔 후회보다 냉소가 어려 있었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찰은 조용히 기록을 남겼어요. 홍 사장도 공범이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에 사인을 했어요. 홍 사장. 예, 그의 위치는 이미 파악돼 있습니다. 강세리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쓰러진 자의 무력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일로 내가 끝이라면 기만도 끝내주세요.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따랐어요. 하루 만에 전환된 수사는 이제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모든 공범들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피의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홍 사장은 결국 지방 모텔에서 검거됐고 반항은 없었어요. 그는 경찰차에 태워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실에서도 그는 모든 걸 시인했고 납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아이의 납치 장소와 시각, 유인 방식, 협박 통화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세리 씨가 다 짜줬습니다. 돈을 준다고 했어요.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을 조합해 사건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유괴라는 퍼즐로 엮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란히 구속되어 세상과 단절되었어요. 호송 차량 안 3명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도 없었어요. 홍 사장은 두 손을 맞잡고 떨었고 강세리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황기만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자각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차량은 경찰청 앞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그들은 차량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괴 사건 전말을 발표했어요.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건의 결말을 취재했고 보람이의 무사귀환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배후의 잔인함은 국민적 공분을 샀어요. 도유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수많은 이들이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어딘가 조용한 찜질방 한켠에서 도유경은 혼자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세상이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밤이었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보람이에게 물었어요. 보람아, 누가 너 도와줬는지 기억나? 보람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속삭였어요. 예쁜 천사 아줌마가 도와줬어요. 그 말에 정호성과 김도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경찰도 아이의 말에 숙연해졌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이 아이를 지켜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의 말은 곧바로 기록되었고 사건은 조용히 정리되어 갔어요. 엄청 조용했는데 웃으면서 손잡아줬어요. 보람이는 말하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강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 천사 아줌마는 누구일까?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러나 정체를 밝히려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감사하다는 마음만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기억은 그 누군가를 향한 작은 헌사로 남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 속에서 보람이가 말한 건 아주 작은 손짓이었어요. 말도 많지 않았고 시끄럽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무서운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줬다고 했어요. 그 손길이 없었다면 더 오래 울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를 도운다는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손 하나, 조용한 안아줌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정호성은 보람이를 품에 안고 말없이 울었어요. 그 눈물에는 죄책감도, 안도도, 분노도 담겨 있었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에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제야 되찾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도윤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고, 세상은 다시 이 아이를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정호성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고, 그 울음은 누군가의 귀에 아주 조용히 닿았어요. 한쪽 벽에 기대선 도유경은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유괴 사건의 해결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숨어야 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전부였어요. 그녀는 다시 가방을 들어 어딘가로 향했어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유경이 떠난 본가의 방은 조용했어요.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그 방엔 이제 먼지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머물던 자리엔 가만히 접힌 이불 하나와 책상 위 작은 유리병,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 짧은 글씨는 오래된 다짐처럼 느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낮은 온도로 식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봄바람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부재는 묵직한 여운처럼 머물렀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방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어요. 한적한 찜질방, 도유경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평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묻지 않는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짧은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창밖의 햇살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했어요.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죠. 그녀는 중얼이듯 말했고 옆자리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겐 그저 한숨처럼 스쳐갔을 말이지만 도유경에겐 모든 것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평온한 밤이었어요. 반복되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도유경은 작게 눈을 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찾은 건 완전한 자유가 아닌 작은 틈이었어요. 그 틈에서 그녀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딸을 지켜낸 그 하루가 그녀에게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말없이 떠나온 길 위에서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다시 한번 걸어갈 준비를 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어둠을 뚫고 걸어 나왔어요. 도유경은 그렇게 또 한 번 세상의 한쪽을 비췄어요. 세상이 그녀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였어요. 빛은 언제나 찬란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조용히 작은 발걸음으로 스며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정의가 오늘을 만들었어요.